저는 사실 2006년부터 박 대통령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했었고요. 아무도 이제 듣지를 않았고 오히려 저를 공격을 했었고 마치 홍위병처럼 그대로 홍패를 두고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사실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제가 박근혜 그 후보로 떠난 2000년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내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울고 짜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분 지금 뭐 신상의 위협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억지로 모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언론에도 많이 시달리고요. 저희 그 스튜디오에는 지금 단독으로 최초로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요. 과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그 가차 없는 혹평을 하셔서 네, 뭐 모든 국민의 그 하여튼 뭐 관심의 중심에 섰던 분인데 그런데 그 당시 했던 그 신랄한 비판들이 지금 와서는요 어록으로 야 이거 다 옳은 말이다 이렇게 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가까이요 침묵을 지켰던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 네 이분 드디어 이제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사실 오늘 아주 힘들게 나오셨습니다. 스튜디오 출연은 네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금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 쇼에서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어떠세요, 심정이?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얘기했던 것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저라도 나서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박 대통령께서도 저에 대해서 정말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그 최순실 씨나 그 정윤회 씨, 최태민 씨의 그림자를 걷어냈으면 했었습니다. 네, 정치를 떠날 때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떠났을 때도. 떠나고 났을 결국 때는 공천도 못 받고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그건 각오했죠. 각오했고요. 그거는 당연히 각오했고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였지만 미래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다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배지나 뭐 공천 이런 거는 이미 오래전에 각오를 했어요. 2006년부터. 그러나 떠나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제가 역할은 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 진보 진영부터 시작해서 보수 진영까지 저를 다 돌을 던지고 매도했지만 네. 제가 이제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제가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어떤 점에서는 좀 허탈하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후련했어요. 전여옥 의원 지금 그래도 이분이 옳았었다. 지금 네. 다시 그 책이 다시 지금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 하나하나 워딩을 지금 언론에서 다 분석하고 있고요. 우리 전 의원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좀 탁탁 가슴으로 와닿고 있어요. 그 책을 쓸 때 그 각오라든가 엄청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그 책으로 인하여. 고생한 얘기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책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박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건 제가 각오했던 일이고 또 국회의원이라면은 어쨌든 대선 후보들을 가까이 보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런 기본 상식은 저는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오했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한테서도 제가 엄청난 공격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박근혜 대표를 반대하고 나서 받았던 저에 대한 공격과 또 매도 같은 거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교묘했다고 할까요? 좀 힘들었지만 네.
뭐 어떤 친박 의원이 전용 너는 네 스스로 네 무덤을 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감당해야죠. 네. 그래서 아이가 그 당시에 사춘기였고 굉장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뎌냈어요. 저도 가끔은 제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집에만 계셨습니까, 4년 동안?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 뭐 공부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도 하고 그러나 거의 그 제 기본 생활은 아이 밥 해주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요. 지금 소위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하는 뭐 안종범 수석을 비롯해서 네, 뭐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요. 또 뭐 비서관 가장 최측근 비서관들도 나는 최순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결코 어떤 특정한 네네. 사람을 얘기하는 건 네. 아닙니다.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윗사람의 심기와 그 마음속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아주 몸부림 그 정도의 100만 분의 1만 있었어도 최순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갔고 그 정윤회나 최순실의 그 모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네, 김무성 의원도 얘기했죠.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2년 동안만 그 곁에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대변인이긴 했지만 하지만 저보다 훨씬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그렇죠. 그분들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나라 일을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또 오후 신문 보니까 이분들이 죄가 직권남용밖에 안 된대요. 또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나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또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흐지부지하게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분들이나 뭐 정치권이나 혹은 또는 극도로 편파적인 언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흐지부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그 이 21세기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으로 올려놓은 국민들은 이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수습을 하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습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 수습이 아니고 수술이요? 네.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요? 매우 고통스럽겠지만은 우리 사회의 낡은 관습,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인 관행, 그리고 그동안에 적어도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어둠의 정치, 이거는 걷어내는 대수술을 해야죠. 그거는 국민들까지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나라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젊은 청년들한테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그 박근혜 그 대표 옆에 있으면서 참 무섭고 놀랬던 게 지하 경제란 말은 들어봤지만 지하 정치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아,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지하 정치였어요. 아, 모든 게 베일에 가렸고 정말로 최순실 씨 같은 그런 존재가 친구였으면은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어느 그럼요. 대통령도 친구가 있을 수 네. 있고 그렇지만은 그 이상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느꼈죠. 네. 인사에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뭐 저한테 지금 제보가요 엄청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차관 인사뿐만 아니라 뭐 군 인사, 뭐 온갖 기업 인사 하물며 온갖 곳에 관여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뉴스가 쏟아지겠지만 그런 이야기 제보들이 물론 의혹 수준인 것도 있겠지만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만 그냥 알았던 친구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만 알았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제보가 의원회관에 왔어요. 박종진 앵커한테도 지금 그 제보가 들어올 정도면 최순실과 최태민 그 일가의 전횡에 대해서 특히 유경재단 있었을 때 전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저한테 오셔서 털어놓으셨어요.
저한테만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걸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들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탄원서 노태우 대통령 때 냈던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아니, 그걸 다 모른다고 너무 하면 많은 어떡해. 자료가 있었고요. 네. 그것만 챙겨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죠. 이 정도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도 국회의원도 오래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 지금 오늘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를 했고 안철수 대표도 했고 문재인 대표도 이제 내가 차선으로 계속 갔지만 이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중대 결심은 뭐 당연히 뭐 탄핵이라 하 이런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고 나서 또 여당 이야기도 묻겠습니다. 전 뭐 정치를 떠나서요. 네. 지난 4년 동안 아예 밥밖에 안 해줬던 사람이에요. 집에서 책 읽고 여행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야당이 생각해야 될 거는 문재인 대표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굉장히 많은 고민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국민들의 고민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라고 봅니다. 진지하게.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대수술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대수술이 의미하는 게 거국 내각인지 책임 총리인지 뭐 아니면 지금 그런 얘기를 제 입에서 하기보다는 네. 저는 정치를 떠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이 해야죠. 저는 사실은 뭐 정말 정치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네.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력도 없어요. 자, 이제 전역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네. 굉장히 위협도 받고 있고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운 상태 아닙니까? 온갖 또뭐 악플도 많으실 거고, 그죠? 응원하시는 분이 근데 더 많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요, 저는 물론 이제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지키고 제 자신을 이제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요. 이제부터는요. 네. 지금도 위협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위협을 지금. 그런 거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한때 정치를 했던 사람이 나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네. 국민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다시 책을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 이후에 내가 겪었던 모든 괴로움, 그죠? 이거를 다 계산하고도 다시 그 시간으로 들어가면 그 책을 다시 쓰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후회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당연히 안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민이 만약에 원한다면 국민이 됐습니다. 우리 전역 아유, 저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군은 물론이고 뭐 정말 좌우 보수 뭐 진보 할 것 없이 다 공격을 당하고 화살 맞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요. 에너지도 없고 또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열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정치를 접었어요. 그리고 시민으로서 그러나 우리나라가 정말 젊은 애들한테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계속 글을 쓰고 그다음에 저는 있는 동안에 계속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써놓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내는 일로서 제 소임을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정치 일선에서 네. 뺏지 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있었던 8년 동안 참 가슴 아프고 매우 불행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8년 동안. 그 정도 고통을 겪었으면은 전 됐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정치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 8년 동안 정치하면서 너무 괴로웠고 그걸 겪었으면 난 됐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정치는 안 한다. 이런 제가 뭐 얘기인데요. 이렇게 제 몸 돌보겠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으로서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토론만 봤어도 네. 우리 국민들이 판단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 황당하고 이 참담하고 21세기에 이런 일을 우리 국민들이 왜 겪어야 합니까? 그래서
시민이 정치를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정치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해야 되는가를 저는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불쌍하다고 내가 보살펴줘야 되고 아버지가 누구라서 대통령을 뽑아줘야 되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정치의 금수저죠. 그리고 북한에는 김정은 3대죠. 세습 정치 아닙니까? 근데 여의도에도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이른바 세습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수저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세습 정치가 너무나 많아지고 세습 정치인들이 많아지면서 일본이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새로운 사람들, 정말 흑수저인 사람, 수저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세습 정치인들이 자리를 잡으면은 다 금수저들을 끌어들이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흑수저라는 제목으로 제 책을 하나 내신다고 그게 들었는데. 제목 아니고 흑수저 연금술이에요. 아, 예, 그죠. 책이 그 냈어요. 책 벌써. 제가 냈습니까? 이런 일을 터질 거 생각 벌써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네. 네. 거기에 이 세습 정치에 대한 문제점에 아니요, 대해서 그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정치를 떠난 사람이라서 이 책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저 때문에 아이는 돌봐줘야 되고 엄마가 옆에 있어야 그럼요. 되잖아요. 근데 지난 10년 정치를 한답시고 아이가 가장 필요할 때 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그만뒀을 때 그냥 어떤 언론인 말로는 나가 떨어졌을 때 아이는 정말 그 피폐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제가 얘기해서 다니는데 너무 그래서 제가 학교 자퇴하자. 그리고 검정고시하면서 너랑 나랑 둘이서 한번 일어서 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 꿈이 뭐니? 이랬더니 동네에 조그만 자동차 카센터를 차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카센터 차리려면은 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아이한테 밥 차려주면서 돈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건 최소한의 걔가 알아야지 정말 그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준 건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막역했던 분이 책을 한번 아이 교육에 대한 책을 내보자고 해서 사춘기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책을 낸 거예요. 정치 얘기는 없는데 다만 이제 행간에 제 가슴 아픈 건 들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재선 국회의원 아들이 카센터 지금 정비를 배우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제 책임이에요. 그거는 제 책임이에요. 믿기지 엄마로서. 않는 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죠. 네. 그거는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보통은 저희 아들이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국회의원 재선하시고 그러면 금수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그냥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 저희 아이가 그래도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줘서 참 고맙죠.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죠. 네, 훌륭한 어머니 보고 잘 아들이 잘 클 거라고 좀 확신이 됩니다. 네, 자동차 꼭 카센터 성공하시기 바라는데. 다음에 거기 오세요. 네, 제가 거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뭔가 좀 이 새누리당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비방이니 친박이니 또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 안 물러. 새누리당에 좀 이렇게 그래도 몸을 담고 있던 친정 아닙니까? 좀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실 거 없습니까? 새누리당에 이제 모든 의원들 중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늘 박근혜 후보를 앞세워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게 또 정치인의 본능이지만 근데 그런 거 이제 떠났으면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을 앞으로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감히 외람되지만 꼭 해주세요. 어차피 정치 안 하실 건 꼭 해줘야죠. 이거. 고통받아 본 사람, 떨어져 본 사람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자기 힘으로 일어선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그 배신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거 제가 감수합니다. 그거 그러나 말하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자기의 뭐 주군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고 지금 21세기에 주군이니 충성이니 언론에서도 뭐 그런 언어를 쓰는데 언론인도 가장 앞서가는 분들이 그런 언어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배신할 수 있는 정치인을 오히려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대통령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등을 돌려야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황당하고 처참한 걸로 나라를 만들지는 않는 그런 사람을 저는 추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한나라당에 경선 있을 때, 대선 후보 경선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나라당의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 레이저에 쏘일까 봐, 그 심기를 건드릴까 봐. 근데 정말로 걱정해야 된 거는 국민의 심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뭐 레이저를 뭐 이렇게 뿜어내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거 저는 그 장면은 못 봤는데 네. 레이저가 무서운 정치인이라면 안 됩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죠. 근데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한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웠고 대통령 깜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통령 깜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그건 네.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없었습니까? 네. 정권 교체만 얘기했어요. 저는.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순진했죠. 저도 너무나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저도 초년생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처럼 정권 교체에만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정말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청와대는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 점이 전 참 놀라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슴 아프고 놀라웠던 거는 대통령직이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가 통일도 어느 한순간에 될 수 있을 때 그때 최종적인 외롭고 고독하고 엄청난 결단을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퍼스트 레이디직과 대통령직을 혼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만 느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직원도 했고 막 그런 사람인데 오로지 저 양반이 마음속에 뭘 담아두고 있나 심기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행비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물을 갖다 바쳤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저보다 더 잘 알았겠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지금 와서 한다는 게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들으면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를 헷갈리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딱 느낍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굉장한 기본적인 지성이 매우 필요하죠. 네. 근데 그리고 어떤 한순간에 있으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 얼마 있다가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무런 반응을 없는다든가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정치인은 그때그때 자신이 말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정치는 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침묵은 몰지성의 최대의 도피처이자 안전한 벙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고 그 침묵이 뒤집힐 때 지하 정치에 의해서 그 침묵이 뒤집힐 때 정말 끔찍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2006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모 중진 친박계 의원한테도 물어봤어요. 저하고는 좀 그래도 인간적인 얘기가 가능한 분이라 제가 보기엔 도저히 자질이 안 되고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전현 지도자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아서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최태민 일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나마 그 당시에도 박근혜 그 후보의 이른바 보좌관 4명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선물을 안겼습니다. 정말 최순실이만 에르메스 백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보좌관들도 에르메스 넥타이 메고 다녔어요. 뭘 더 합니까? 그러나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 되고요. 세월호 그 사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왜냐?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하고 똑같은 나이였어요. 아이들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지시 내려올 때까지 아래에서 기다렸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 있습니까? 근데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아무런 정전 상태였고요. 나라가 아니죠. 7시간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7시간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이 엄마니까요. 자, 저 진짜 정치 안 하니까. 네, 마음이 네, 편하시죠? 저보고 또 뭐 정치하려고 나와가지고 이런다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그 박종진 냉각께서 여러 가지로 바른 말을 당에 다닐 때도 하고 제 얘기에 대해서 그래도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친구로서 나온 겁니다. 또 못하신 얘기 좀 있습니까? 제가 또 뭐 어려운 질문 드릴까 봐 저도 조심스러워서 질문을 못하고 꼭 하고 싶은 얘기 또 계십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앞서서 제가 와서 방송을 이제 들으니까 혼란이 두렵다. 그리고 야당도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다 옳은 말씀이에요. 네. 근데 혼란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몰상식하고 부끄럽고 처참한 상태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극복했어요. 한 인생으로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에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매우 고통스럽고 정말 저도 잠을 못 자요. 가슴 아프고 정말 부끄러워서. 그러나 이 기간을 우리가 빨리 대수술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질이 멸렬하게 이 낡은 것들의 청산, 옳지 않은 것들의 청산에 대해서 몇 년, 1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짧은 기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이를 악물고 담담하게, 냉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냉정하고 담담하게. 개인적으로는 정치 다시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가 팬으로서 친구라고 하면은 제 친구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제 친구가 아닌가 보네. 제 친구들은 다 말립니다. 다 말립니까? 네. 아니 정말 아까 소신과 철학을 제대로 가신 분들, 아까 정치해야 될 사람들이 고통받은 사람,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얘기해서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전용 의원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이 에너지가 안 남아 있으니까 네. 다른 분들이 기운 있는 분들이 좀 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판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 나라 국민들과 세월호에 죽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통일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네. 정말 그 종군 위안부 협상은 일본이 원하는 일을 해준 거예요. 그는 역사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일본이 가장 원하는 일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날 밤 저도 수치스러워서 그 종군 위안부였던 22만 명의 그 할머니들과 여성들에게 너무 지금 사는 여성으로서 부끄러웠어요. 일본이 제일 원하던 거를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것도 단돈 100
100억 원이에요. 전 정말 그때 기가 막혔어요.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0억 원에 모든 거를 괜히 있을 수 다 없죠. 끝내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동상 치우자고 하는 것도 말이 아니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왜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역사에 두고두고 갖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돈을 받을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네. 참 네. 부끄럽습니다. 정말. 예. 또 그동안 이렇게 4년 동안 있으면서 정치 보면서 이 위안부 이 계약한 거하고 또 다른 것도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그 대통령께서는 매우 죄송하지만은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그냥 몸종형, 돌쇠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말하면은 그대로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근데 하다못해 그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똘똘하고 나보다 뭐 하나라도 뛰어난 사람을 뽑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국민들도 그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만만하고 뭐 그냥 털털하고 아유 불쌍한 건 내가 지켜줘야지 이런 정치인을 뽑으면 국민들이 불쌍해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줍니까?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바지를 그 사러 갔다는 장관이 이 정부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족이 많아요. 하다못해 자기 비서부 가서 사이즈 재주고 바지 사오라고 해도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이 국가에서 벌어졌는데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 가서 바지를 골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의 포진에 있습니다. 왜? 뛰어나고 자기 의견 갖는 사람 보지 않으니까요. 그런 대통령은 전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라면 지도자라면 자기보다 다 뛰어난 사람들을 포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 생각을 하는데 한나라당과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어떻게 보면 인질이고 볼모고 그냥 표 하나 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요. 저는 그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 나가면 제가 더 힘들어지겠지만 전 진짜 이 나라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 꼴로 물려줄 수는 없어요. 다 지나가서 그 당시에 저희도 다 비판했던 내용인데 전영 의원 의원님 입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잘못된 일이 다시 되짚어지네요. 아유, 뭐 저도 너무 괴롭기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런 데 나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또 하실 얘기 없습니까? 제가 또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의 말이나 그다음에 이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대학 교수들의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데서 문질러지고 어떻게 보면은 깎여져 가지고 진실하고는 이미 거리가 멀 정도로 뭐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워낙에 초짜고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또 정치권은 이래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저도 그냥 모르고 쫓아간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더니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르고 그렇게 따라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시민인 제 상식으로 보통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은 모든 게 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종편에 뭐 온갖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한다는데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한 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 열심히 땀 흘려서 월급 받으신 분들이 생각한 거 그게 옳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힘드시고 뭐 많은 사람이 응원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또 일부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위협도 받으신다고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셨고 저도 아니 지금 그래서 안 어떻게 나오려고 했죠. 못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드린 거지. 뭐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거 사실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강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여린 분이시네요. 우리 전 의원님. 뭐 저기 그것도 아니고 강할 때는 강했어요. 근데 강한 정치인만이 강하고 정말 명석한 정치인만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 특히 통일 문제에 있어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통일은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가 이루어지나 보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정보와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정부에 들어와 있고 국정원을 통해서 이 계획이 세워져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도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국내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막역했던 학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경제연구소에 계신 분이나 그리고 외국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제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김정은 정권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뭐 기밀사항이라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개성공단을 또 하루아침에 그냥 폐쇄를 하고 이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책. 그동안에 저는 이제 박근혜 대표가 이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뭐 비빔밥 이론이라든가 뭐 이렇게 대북 메시지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들이 다 이렇게 써준 거를 그냥 읽다 보니까 이 메시지 다르고 저 메시지 다르고 연장선이 없었던 거예요. 일관성이 없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이 써줘요, 물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근데 자기 걸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읽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불안했고 그래서 다음 지도자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매의 눈으로 보셔서 통일의 그 급박한 순간에 외롭고 고독한 처연한 그러나 정말로 뛰어난 결단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뽑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길 교수님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전영 의원님 오셔서 여기까지 할게요. 네, 김동길 교수님 오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